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부터 증시나 심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페이스메이커 페이커 곽산준입니다. 네. 아주 저는 어제 저녁부터 아주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하네요.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일 끝나고 일은 다 끝났지. 경찰서에 가볼 예정입니다. 왜요? 신고를 좀 하려고. 그게 피싱이 돌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 누르니까 텔레방 이렇게 리딩방으로 갔나 봐. 네.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리딩방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연락이 가 수천 명 이상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신고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어저께 저한테도 왔고 저희 팀원한테도 오고 네.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 특정 고객분들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네. 갔나 싶어서 네. 좀 이때까지 뭐 각도기 사칭 뭐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네. 어제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예. 연락 역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왔던 걸로 링크는 안 올렸는데 전화를 해봤거든요. 네. 그냥 개인 핸드폰 번호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받으셔가지고 전혀 영문을 모른다는 반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칭 그러니까 이 번호로 도용이 돼가지고 스팸 문자가 좀 뿌려진 것 같다. 모르셨냐 하니까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방식이 좀 진화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스팸도 지금 이게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시차를 두고 여러 군데로 점점 퍼져거든요. 누군가 그걸 클릭을 하잖아. 그럼 그 클릭한 사람의 아마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한테 또 문자가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그거는 추정인 것 같아요. 추정 시차를 두고 오더라고 이게. 그거는 왠지 좀 아닌 것 같고 그 링크를 아니야? 클릭하면 그 리딩방 텔레그램 채널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누른 것만으로 내 개인 정보가 어떻게 해킹당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어디선가 그 DB가 옛날에 유출돼가지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좀 전국적으로 좀 뿌려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이 진짜 이번에 진짜 근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이 해외에서 발송한 거기 때문에 경찰서 가도 못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리딩방 주식으로 직접 돈을 벌지 꼭 리딩방에서 돈 벌려고 그러고 말이야.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얄팍하게 회원제를 하던가 이렇게 리딩방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직접 주식으로 돈 벌지 왜 자꾸 그렇게 해. 난 진짜 미쳐버리겠어. 이렇게까지 사람 이름도 도용하고 힘들어요. 진짜. 네. 네. 참 잘 피하는 것밖에 일단은 당장에 좋은 대안은 없습니다. 난 진짜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 법무 쪽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고소라고 해야 돼, 고발을 해야 돼,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제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와 관련돼서 이름과 명의와 사진이 도용당했으니 당신이 피해자니 당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경찰서에서 끝까지 이걸 찾아주기가 되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렵죠. 네. 그리고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일단 많잖아요. 네. 근데 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그렇게 막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기대하는 결과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잘 인지하시고 잘 피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일단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보합이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쏠림의 또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네. 최근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수급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거래대금이 총 9조 정도였는데 에코프로 머티만 한 1조 3천억 정도. 네. 그래서 한 14% 정도 비중이 거래대금이 에코프로 머티 한 종목으로 좀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타 대회가 벌어진 거죠. 지금. 네. 그럼 오후 들어서도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 쭉 올랐던 거를 쭉 빼더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또 갑자기 또 싸보였나 봐요. 쭉 오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투자판으로 가는 거죠. 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카지노 가서 맨날 승리하신다거나 투자를 하면 맨날 따신다던가 이런 분들의 영역입니다. 네. 근데 다 그렇게 오늘 수급 영향만 있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LG엔솔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 같은 이런 LG 엔솔 밴더들은 내일 이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공개를 하잖아요. 처음으로 고객한테 인도하는데 여기 4680 배터리가 처음으로 탑재가 되면서 요거를 아마 테슬라가 자체 생산도 하지만 그 비중이 너무 미미하고 나머지는 파나소닉과 LG엔솔이 커버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LG엔솔 밴더들도 오늘 좀 기대감에 올랐던 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결국 4680을 채택하게 되는 이유의 핵심은 충전 속도일 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일 것 같고 충전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이유인즉슨 트럭이잖아요.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네. 바로 달아버려 배터리가. 바로 달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오프로드 같은데 저거 타고 나 캠핑 가겠다. 그래서 타이어를
깍두기 타이어 같은 걸 바꾸잖아요. 바로 달아버려. 아, 주행 환경이 좀 험난할수록 그냥 빨리 나나요? 그럼요. 아니 그 기름차도 그래요. 기름차도 뭐 예를 들어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차가 무겁잖아. 무거운데 고속 주행을 한다던가 거친 길 막 이렇게 산길이나 이런 걸 간다던가 뭐 그래 버리 물건 많이 싣고 간다던가 그럴 수 잃어버리면 그냥 뭐 한 3분의 1 그냥 배터리 날아가는 거예요. 뭐 500km 갈 게 350km밖에 못 가고 400km 갈 게 뭐 280km밖에 못 가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되니 원래 예상도 이건 미국 외에는 팔리기 거의 힘들다. 똑같이 이번 거는 결국 충전 시스템까지 감안해 보면 미국에서만 주로 팔리지 않겠는가. 한국에는 못 판다. 아파트 어떻게 세워놔?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죠. 예. 충전 속도에 대한 기술 발전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보도에서 CATL이 12분 충전해서 500km 달리는 배터리를 개발한다. 그리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빨리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그렇죠. 뭐 이제 800와트로 밀어놓고 뭐 250와트로 밀어놓고 뭐 350와트로 밀어놓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밀어넣는 속도를 보면 250와트면 1시간에 한 600km 밀어넣어요. 이렇게 산술적으로는 네. 1시간 꽂고 있으면 650kW 완충이라는 얘기잖아. 그냥 30분 1시간 안 하고 30분만 해도 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 그게 제가 250kW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한 400kW면 2배 가까이 빨라지는 거니까 뭐 한 20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충전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게 한 3분 안에 끝나게 되면 그때 전기차를 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밀어놓으면 위험한데. 급속 충전이 저는 맨날 조금씩 천천히 넣어요. 집에서. 저는 네. 이과생들이 다 해내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과생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네. 10년물이 4.27%. 아, 3도 깨졌네요. 네. 장중에. 네. 얼마 전에 5였는데 4.2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하루 만에 한 7bp 떨어졌고요. 그리고 한국 10년물도 3.65%, 3.64대까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특히 단기 금리는 더 하락폭이 더 컸었는데요. 그 오전에 전달을 해주셨다시피 네네.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가 되게 좀 원래 매파 성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발언도 좀 했습니다. 예. 현재 기준금리 수준으로도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 계속 네. 물가가 이렇게 안정되면 몇 달 후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예. 언급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빌 에크먼은 또 이런 언급도 했어요. 시장 예상보다 좀 빠르게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5월에서 한 6월 정도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데 1분기 내에 인하한다에 베팅을 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빌 에크먼이 최근에 잘 맞췄잖아요. 네. 이것도 좀 맞출런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까지 맞추면 어깨 으쓱해 가지고 막 좀 교만해지겠네. 네. 네. 근데 뭐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게 전망이 달라서 뭐 미셸 보먼 이사가 뭐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S&P 글로벌이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했습니다. 현재 지금 페드 아치 기준으로는 12월에 동결 확률이 96% 네.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월에 금리 인상을 한다? 조금 대세와는 다르잖아요. 어려운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빠르게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긴축적 금융 환경이 덜 효과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했는데 일단 대세는 아닙니다. 지난주에 그 연준의 총자산이 40억 달러밖에 안 줄었어요. 산술적으로 한 달에 900억 달러까지 줄일 수 있다면 한 주에 200억 달러 줄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워낙 안 줄어서 얘네들이 또 마음 먹고 그 총자산을 뭐 한 주에 막 300억씩 줄이고 막 이래버리면은 채권시장 다시 금리 튈 수도 있겠죠. 그 도구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페드가 과연 페드가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은행주, 보험주 이렇게 금융주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두 증권사가 굉장히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어서 네. 신한과 골드만삭스입니다. 일단 메리츠 금융하면 최근에 차트를 보면 손이 안 나갑니다. 너무 많이 급등을 올랐죠. 해서 네. 물론 주주환원 잘 하고 기대감 높고 ROE도 다른 뭐 경쟁사 대비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기 때문에 막 사고 싶은데 차트를 보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두 리포트가 좀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먼저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주주환원을 고려하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적고 있습니다. 현재 메리츠금융의 24년도 기준 PBR이 1.2배다. 그래서 타 금융사 대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압도적으로 일단 ROE가 높습니다. 24%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주주환원도 높기 때문에 정당화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ROE와 주주환원이 높을수록 이 PBR 밸류에이션이 멀티플 높게 받죠. 이거는 글로벌 PER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PER로 보면 아직 5.2배 정도로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퍼배수는 낮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가 향후 2년 동안 매년 예상 연결순이익의 50%씩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가총액이 그대로라면 주식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텐데 73,600원까지 지금부터도 한 34% 정도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통계적으로 봐도 2018년 이후에 자사주 소각을 1회라도 한 기업들은 코스피를 56% 상회했다라는 결과치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지금 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반대 의견도 있죠.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밸류가 목에 찼다. 좋은데 다른 주식하고 비교하면 뭐 틀린 말도 아니지. 다른 금융 주식에 비하면. 냉정한 것 같아요. 네.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주주환원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긍정적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3년도에서 25년도 순이익 전망을 블룸버그 현재 컨센보다 평균 7% 정도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ROE도 22년도에 30%대였는데 25년도에는 20%까지 점점 떨어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유는 메리츠 화재 때문인데 2010년도부터 적절하게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함으로써 MS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확대를 했었잖아요. 요 수혜를 받지만 24년도부터는 성장이 좀 늘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도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면 PF 쪽을 메리츠가 좀 열심히 했잖아요. 네, 몇 년 전부터 좀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좀 비중이 큰데 이 부동산 시장 둔화가 될 경우에 이익이 좀 꺾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언론에 알려진 것만 봐도 이제 메리츠에서 벌써 이제 구조조정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IB 부서도 뭐 3개의 본부를 1개로 좀 통합을 했고,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좀 부동산 사업부를 7개에서 4개로 통폐합했고, 미래에셋도 부동산 사업부를 7개에서 4개로 통폐합하고, 전부 다 지금 증권사들이 부동산 쪽 이 PF 리스크에 대해서 좀 잘 컨트롤하려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표가는 58,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라는 거는 주주환원도 잘하고 소각도 계속하고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막 쭉쭉 뽑혀가지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래서 예를 들어 메리츠증권의 조 회장께서 그래서 주가를 많이 올렸단 말이야. 지금보다 더 많이 올렸어. 그래가지고 막 은행장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아. 아우, 은행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이런 모습 보면은 이제 은행이야 뭐 어떻게 못하겠지만 사적 기업들하고 예를 들자 뭐 보험회사들한테 가서 요즘에 참 많이 힘드시죠? 이러면서 되게 아우라 빵빵 터지고 이런 모습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주주환원 많이 한 기업들이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재계 서열도 되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 그 개코원숭이 왕자 개코원숭이 같이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좀 있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나 한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신한과 골드만삭스가 있습니다. 저는 안 사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타 회사 대비 비싸서 안 사는데 제가 보기엔 뭐 굳이 뭐 6배 7배인데 뭐 굳이 떨어질 이유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한 걸 봐가지고 소각을 통해서 주가를 잘 방어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회사 자체가. 네. 일단 너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ROE가 막 30%대 그리고 20%대로 좀 정상화 된다고 하지만 그건 당연한 거겠죠. 30% ROE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20%대 이상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하면은 굉장히 좀 너무 좋습니다. 좀 이런 회사들 좀 많아지길 바랍니다. 주주들한테 돈을 빌렸으면 돈을 갚을 마음도 있어야지. 네. 자본 배치가 너무 좀 훌륭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차트를 보면 일단 손이 안 나간다.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은행 관련된 이슈 중에 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주식시장에 영향은 안 끼쳤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 요거 참 대출할 때 좀 부담이 크잖아요. 이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요 6개 은행에서 12월 한 달 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소비자 부담 완화 그리고 가계 대출 규모 축소를 위한 조치다라고 하는데 지난달에 다 했는데 이미 아쉽습니다. 대출 상환하실 분들은
하실 계획이었다면 12월 달에 하시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아깝네. 네. 밥 한 끼 먹을 수 있었는데. 네, 보통 네. 이제 전세 대출 같은 거 할 때도 2년 만기잖아요. 그러면 연 0.7% 정도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오늘 샀다가 며칠 안에 갚으면 2년치를 내야 되니까 한 1.4%, 1억 대출 받았을 때 140만 원입니다. 이거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면제해 준다라고 하면 좀 굉장한 혜택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뭐 수수료가 축소될 수는 있죠. 이때까지 시중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가져가는 수수료가 연 3천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뭐 이 부분이 전체 이익 대비해서는,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뭐 엄청 큰 부분은 아니라서 요것 때문에 주가 타격받을 정도의 이슈는 아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이 좀 완화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더라? 어디 저기 회계 법무상가 그 비용까지도 추가로 물더라고. 그렇죠. 사실 은행이 때? 대출을 하나 한 건 해주기 위해서는 네. 금액 불문하고 여러 가지 업무 원가들이 좀 포함이 되거든요. 네, 직원의 인건비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법무사 비용도 있을 것이고 네. 뭐 그런 등기 비용도 들어갈 거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 비용 네.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대출을 해줌으로써 거기에 맞게 이제 자금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게 틀어지면 거기에 따른 운용 차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용 손실도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데, 현재 지금 시각은 그거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거 비해서 너무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높다. 그래서 내년도 1분기쯤에 어느 정도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좀 합리적으로 따져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합리화하는 이런 방안을 좀 시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좀 많이 낮아질 것 같긴 합니다. 네. 참고로 인터넷은행은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것도 좀 처음에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대출 받을 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인터넷은행을 좀 이용을 많이 하는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좀 카뱅이 오히려 좀 신기하거든요. 그걸 안 받는다는 게. 사실은 작년도에 대출을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중도 상환을 한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완전 골 때리지. 그 조달 비용이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진이 현재 축소되는데 지금 갚아버리면 그동안에 채권 만기가 미스매칭 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져 있는데 미스매칭이 나버리면 이거 상환을 해줘야 되면, 예를 들어 채권 팔아서 상환을 해주면 그만큼 손실인 거죠. 그렇죠. 그런 네. 손실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반대로 제가 예를 들면 뭐 한전채 5%일 때 샀는데 그 시중금리가 쭉 빠졌어요. 네. 근데 한전에서 중도 상환할게 그리고 갚아버리는 거죠. 그 원금만 돌려주면 그렇죠. 저는 좀 어이가 없죠. 네, 그렇죠. 그 사이에 뭐 시가 상승이라도 좀 누려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럼요. 그냥 상환하면. 그래서 원래 모기지는 채권화가 안 되니 차권 유동화가 안 됐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근데 이제 살로몬의 라비에르가 그거를 유동화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부채 규모가 무시무시하게 커졌죠. 이것과 관련된 아주 재미난 책이 라이 오브 스포커입니다. 우리 독일 책방에서 한번 얘기했으니까 좀 시끄러운 데서 하는 바람에 한번 찾아보면 라이 오브 스포커 찾아보면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홍콩 H지수 ELS 이것도 지금 금감원에서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조사한다고 될 일일까? 지금 일단 손실이 홍콩 H지수가 한 30% 반등하면 어떤 일이 돼요? 아무 그렇죠. 걱정이 없어져요. 없죠. 근데 이제 벌써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워낙 이제 금액이 일단 큽니다. 19조 원 정도나 되고, 오늘도 급락이에요. 이 중에 8조 원이 국민은행 한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게 증권사에서 가입한 게 아니라 은행에서 가입한 거다 보니까 네. 분명히 그냥 ELS 가입하려고 은행을 찾아간 분들이 가입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다른 상담하다가 그냥 잠깐 직원이 권유를 한 거에 그냥 가볍게 그래 할게 이러면서 네. 이게 한 경우가 분명히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음. 그런 것들이 지금 대폭 막 반토막 나고 이런 손실로 확정이 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좀 선제적으로 좀 조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근데 좀 참 제도 개선할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좀 금감원장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근데 현재 금융상품 프로세스에 좀 형식적인 녹취 과정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금융상품 판매할 때 의무화되다 보니까 좀 형식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문구도 좀 어렵고 그리고 법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들으면 오래될수록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듣다가 또 고객 입장에서도 그냥 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요, 무식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그렇죠. 대답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다 설명했어, 녹취 있잖아, 맞아요. 이렇게 좀 책임 회피성으로 갈 수 있는 뭔가 면피수단으로 변질된 것 같다, 이런 좀 지적도 했습니다. 한 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종이 한 장이 늘어납니다.
설명할 게 하나씩 늘어나고. 왜냐하면 여기는 끝없이 방어의 논리를 만들어서 팔긴 팔되 문제 생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으니까. 아유 참. 이거는 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금융상품을 아예 저요? 없애버릴 수도 없고. 정말 냉정하게 수익과 손실이 다 드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요 문화가 조금 좀 정착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조금 냉정하게는 그런 게 좀 자리 잡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너무 스스로 따먹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은행이나 뭐 이런 금융 회사들이 좀 고객의 자산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키워주는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고, 모두가 단기야. 그러니까 펀드를 이렇게 해요. 가입해서 10% 먹으면 파시죠. 근데 그거 한 번 팔고 다시 한 번 재가입하면 1% 정도 수수료가 또 떨어지잖아. 그렇죠. 선취 수수료가 네, 있으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롤오버 하니까 모든 게 단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약간 부동산처럼,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처럼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이 좀 늘어나서 자산이 형성되고 뭐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그 직원이나 금융회사의 도덕성에 기대기에는 참 실질적인 개선이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좀 체계를 변화시켜서 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유인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오히려 뭐 고객들한테 팔 거는 일부라도 증권사에서 직접 가입을 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그러면 자기 돈도 태울 거니까 이상한 상품이면 고객한테도 세일즈 안 하겠죠? 네.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깨진 것도 있어. 자기 그렇게 해서 넣어서. 깨진 것도 있죠. 깨져서 뭐 그 깨지면 아니 ELS가 왜 이렇게 많이 발달했나 하면은 이게 이제 롤오버가 되게 좋은 상품이거든. 이게 지금 이렇게 물려갖고 3년을 갔지만 잘 풀릴 때는 뭐 4개월에 한 번씩 상환돼 가지고 상품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게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에요.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고 한 번 손실 났다면 진짜 초고 위험이에요. 평소에는 별일 없다. 1년에 한 번 터지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터지는데 계속 3년간 돈을 벌었다고 해도 한 번 터지면 몇 년치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터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수 ELS는. 그렇죠. 정말 한 10년에 한 번? 예, 10년에 한 번. 네. 진짜 오랜만에 터지는 건 맞아요. 오랜만에 한 번 터지는 건데 여기에 딱 걸리면 참 안타깝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둘이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는 게 ELS 판 게 없네. 그 되게 남 얘기하듯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예, 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음식료 섹터, 은행주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료 섹터도 오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10월달에 그 물가 지수가 전체는 한 3%대인데 농축산물 관련된 거는 한 8% 상승하고 굉장히 좀 물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개별 품목을 보면 더 심해요. 아이스크림은 15%, 우유 14%, 과자, 빈과류, 커피, 차, 코코아 다 10%, 네. 빵은 5.5%다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컨트롤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음식료 업체들 입장에서도 가격 인상을 철회하거나 이런 움직임도 좀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대체적으로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네. 뭐 대상은 약간 테마성으로 쏠려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 네. 논외죠. 예.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쏠림이 이렇게 심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로봇에 다 쏠려 버렸어요. 다른 시장은 뭐 재미가 없고. 처음에 로봇으로 쏠리다가 그게 다 2차전지로 빠져나가면서 네. 로봇주도 오늘 급등락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일짜리 단타 대회예요. 며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카지노 왔으면 카지노를 하셔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이 뭐 저는 카지노를 안 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카지노 와서 돈 잃고 분석 시작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카지노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종목을 하는 거는. 그럼 카지노에 왔으면 카지노답게 결정을 하시고 롤오버 하지 마시고 당일로 결제 끝내버리고. 저는 이걸 권유드리는 건 아닌데 저는 어차피 그렇게 안 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리 얘기도 할 사람 하니까 그렇게 됐다면 당일치기 할 사람들은 당일치기 끝나지. 괜히 롤오버 했다가 그 다음날 또 얻어맞아가지고 분석 이 회사 어떤 회사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